장례식장 문이 열리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흰 국화 냄새가 복도를 가득 채우고 조문객들이 고개를 숙이는 그 자리에서 저는 쫓겨났습니다. 남편 곁에서 30년을 보낸 제가 남편 영정 앞에 서지도 못한 채 형수님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시누이 박금내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오래 준비해온 말처럼.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향 한 자루를 그대로 쥔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67년을 살면서 그렇게 작아진 적이 없었습니다. 30년 전 병원에서 앞으로 평생 돌봐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기저귀를 처음 갈던 날 밤 변기 앞에 쪼그려 앉아 이를 깨물던 그 밤에도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장 복도에서 저는 처음으로 다리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손자 민준이의 낡은 핸드폰 안에 모든 것을 바꿀 목소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김정희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온 건 37해 전 봄이었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온 29살의 정희는 시댁 대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빨간 벽돌 2층 집, 마당 한켠에 감나무 한 그루, 그리고 대문 기둥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시누이 박금내. 왔어?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였습니다. 정희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짧은 두 글자 안에 5만 가지 뜻이 담겨 있었다는 걸. 네가 감히 어디서 굴러온 두고 보자 그 모든 것이. 남편 이창수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정하고 말이 없고 아내가 힘들면 등을 가만히 두드려주는 사람. 서울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고 크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흘리지 않고 모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쇄소가 문을 닫은 건 결혼 7년 차 되던 해였습니다. IMF였습니다. 거래처 셋이 연달아 부도를 냈고 이창수는 보증을 잘못 써서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도 인쇄소도 그리고 건강도.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진 이창수는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왼쪽 팔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고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어렵습니다. 꾸준히 관리하셔야 해요. 정희의 나이 36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10분쯤 울었을까요? 그리고 세면대 앞에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괜찮아. 내가 하면 돼. 그때부터였습니다. 정희는 남편 재활을 위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병원을 오가는 버스를 탔고 물리치료 스케줄을 외웠고 식단표를 손으로 적었습니다. 낮에는 근처 반찬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대야 했으니까요. 아들 이준호가 초등학교 4학년, 딸 이수진이 2학년이던 때였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나? 준호가 묻던 날 정희는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아지기도 했고 나빠지기도 했습니다. 이창수의 상태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23년에 한 번씩 재발하고 입원하고 또 버티고. 정희는 그 사이클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남편이 좋아지는 시기에 인쇄 관련 소규모 하청을 다시 시작했고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성수동 쪽에 작은 빌라를 전세로 얻었고 나중에는 그 전세금으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습니다. 33평, 이창수 명의로. 이 집만은 지켜야지. 정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물려줄 단 하나의 것으로. 그런데 그 생각을 시누이 박금내도 하고 있었습니다. 방향은 정반대로. 박금내는 시집을 2번 갔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사업 실패 후 집을 나갔고 두 번째 남편과는 이혼했습니다. 자녀가 없었고 오빠 이창수에게 내심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죽으면 그 아파트 반은 내 거야. 금내가 친구에게 한 말이 돌아서 정희 귀에 들어온 건 이창수가 2번째 입원을 하던 해였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설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설마가 화근이었습니다. 이창수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진 건 5년 전이었습니다. 2번째 뇌경색이 더 크게 왔고 이번엔 오른쪽까지 번졌습니다. 거동이 어려워졌고 말도 느려졌습니다. 그때부터 정희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6시에 남편을 일으켜 씻깁니다. 상태가 나쁜 날은 기저귀를 교체합니다. 아침을 갈아서 먹입니다. 약을 12알 정렬합니다. 물리치료사가 오는 날은 옆에서 함께 보조합니다. 낮에 낮잠을 재우고 오후에 혈압을 체크합니다. 저녁을 또 갈아서 먹입니다. 밤에 한 번 뒤집어 눕힙니다. 5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1년에 명절 2번 왔습니다.
며느리 강선이는 시댁 공기가 싫다며 대부분 차에서 기다렸습니다. 딸 수지는 지방에 살았고 연락은 자주 했지만 직접 도움을 주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가장 자주 얼굴을 비친 사람은 놀랍게도 금내였습니다. 내가 오빠 걱정이 돼서.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과일을 들고 왔고 창수 손을 잡고 오빠 나야라고 불렀습니다. 정희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사함이 나중에 모든 것을 놓치게 만든 틈이 됩니다. 금내가 오는 날이면 창수가 유독 서류에 서명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은행 서류라고 했고 보험 서류라고 했습니다. 창수의 손이 떨렸지만 금내는 능숙하게 손을 잡아 도왔습니다. 정희는 그 장면을 3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3번 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창수가 마지막으로 병원에 실려간 건 작년 11월이었습니다. 새벽 2시 정희가 옆에서 자다 깨어보니 남편의 숨소리가 이상했습니다. 가래 끓는 소리. 얼굴이 한쪽으로 더 틀어진 것 같은 느낌. 정희는 즉시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수 씨, 나 여기 있어요. 눈 좀 봐요. 창수는 눈을 반쯤 뜨고 정희를 봤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손가락을 한번 꼬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두 사람이 나눈 가장 긴 대화였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사흘째 되던 날 박금내가 나타났습니다. 면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의사를 먼저 만났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얼마나 됩니까? 보호자도 아닌 그녀가 의사와 독대하는 걸 복도에서 우연히 본 정희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금내가 오빠 걱정해라고 설명하자 또 그냥 넘겼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 이창수는 잠시 의식이 또렷해졌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한 채로 정희 손을 꼭 쥐었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이 움직였습니다. 미안해. 정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미안하긴요. 내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그날 밤 이창수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1세.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준호가 장례 절차를 맡았고 수진이 내려왔고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금내도 왔습니다. 상주 자리에서 금내는 처음부터 목소리가 컸습니다. 오빠 제사는 내가 모실 거야. 장남이 따로 없으니까. 준호가 있었지만 금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정희는 장례 절차에 집중했습니다. 밥을 챙기고 조문객을 맞이하고 답례를 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일이 터졌습니다. 조문 인파가 잠시 줄어든 틈에 금내가 정희를 빈소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형수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오빠가 살아계실 때 저한테 아파트 증여를 해줬어요. 서류도 다 있고요. 등기도 넘어가 있어요. 정희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성수동 아파트요. 지금 제 명의예요. 오빠가 그걸 원하셨어요. 귀가 먹먹했습니다. 30년을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의 기저귀를 갈면서 새벽에 혈압을 재면서 약을 챙기면서 그 집에서. 그럴 리가 없어요. 창수 씨가 그런 말 한 적 없어. 형수님이 모르셨을 수도 있죠. 오빠가 원하셔서 한 거예요. 금내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말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사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장례 끝나고 얘기합시다. 근데 오늘은 형수님 여기서 상주 노릇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저도 상속인이고 오빠 재산은 제 거니까. 지금 저한테 나가라는 거예요. 얘기가 정리될 때까지요. 정희는 손에 들고 있던 향 자루를 꼭 쥐었습니다. 빈소 문 앞에 조문객 2~3명이 서 있었습니다. 다들 못 들은 척했지만 들었을 겁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장례식장 복도 끝 의자에 혼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발이 차가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30년을 살았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올랐지만 소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누군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손자 이민준, 준호의 아들, 고등학교 2학년, 할머니. 민준이는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게임을 좋아하고 할머니 집에 오면 밥만 2그릇씩 먹고 가는 그런 아이. 그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할아버지 방에서 뭐 들었어요.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모할머니한테 뭔가 말했는데 그게 이상했어요. 그때 녹음해뒀거든요. 민준이는 주머니에서 낡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희의 손이 아니라 민준이의 손이. 들어볼래요, 할머니? 그 핸드폰은 민준이가 쓰다 버린 구형 기종이었습니다. 화면 모서리가 깨져 있었고 케이스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그걸 주머니에 늘 넣고 다녔습니다. 병원에 올 때도 장례식장에 올 때도. 할아버지 병원에 자주 왔잖아요, 나.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무뚝뚝하고 바빴지만 아들 민준은 조용히 병문안을 왔습니다. 할아버지 손을 잡고 뉴스를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한 달 전쯤이요. 고모할머니가 왔을 때 민준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나 병실 커튼 뒤에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자는 줄 알고 책 읽고 있었는데 고모할머니가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서류를 꺼내더라고요. 정희는 숨을 참았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오빠 여기 사인만 해줘. 이거 하면 형수한테도 좋아라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근데 고모할머니가 계속 손을 잡고 펜을 쥐어줬어요. 창수 씨가 거부했어? 응. 2번이나요. 근데 고모할머니가 오빠 나중에 준호가 형수 버리면 어떡해. 내가 아파트 갖고 있으면 형수도 살 수 있어라고 했어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로 꼬셨구나. 남편은 그 말에 흔들렸을 겁니다. 언제나 아내 걱정을 제일 먼저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손도 제대로 못 쓰는 상태에서 처제의 그 말 하나에 그때 이상하다 싶어서 녹음했어요.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닌데 그냥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민준이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래된 병실 특유의 소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산소기계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오빠 여기 사인. 오빠 이게 형수한테도 좋은 거야. 내가 갖고 있으면 나중에 형수 쫓겨나는 일 없어. 알지? 끙끙거리는 소리. 누군가 손을 잡는 소리. 됐다. 잘했어 오빠. 6분 22초짜리 녹음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은 채로 낡은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면서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면서 녹음 속 남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들렸습니다. 정희. 이창수가 마지막에 한 말이었습니다. 금내가 나간 뒤 홀로 남은 병실에서 뱉은 한마디. 아내 이름이었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한없이. 민준이가 옆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할머니 손 위에 자기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30분쯤 지났습니다. 정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아, 네, 이 파일 어디 복사해 둘 수 있어?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눈빛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 변호사 유튜브 많이 봤거든요. 이런 거 강요된 증여라고 해서 취소 가능하대요. 정희는 한 번도 법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소송, 변호사, 등기 그 단어들은 남의 세계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자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 손자가 작은 목소리로 그 단어들을 입에 올렸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정희는 다시 한번 그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6분 22초. 남편이 죽기 한 달 전에 남긴 강요당한 증거. 그리고 아내의 이름을 부른 마지막 목소리. 이걸로 싸워야겠다.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 흰 형광등 아래에서 67세 김정희는 처음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밤 이웃 이명숙이 조문을 왔습니다. 이명숙은 같은 아파트 6층에 사는 친구였습니다. 15년 지기. 정희가 힘들 때 반찬을 나눠주던 사람. 빈소에서 정희를 찾다가 복도에서 발견한 이명숙은 상황을 보고 즉각 알아챘습니다. 야 김정희, 너 여기서 뭐하고 있어? 명숙아, 누가 너 여기 있으라고 했어? 빈소 들어가야지. 금내 씨가. 이명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금내? 그 여자가 뭐라고 했어? 정희가 짧게 설명했습니다. 이명숙은 듣는 내내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정희야, 나 사실 아는 게 있어. 정희가 눈을 들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내가 등기소 근처 부동산에서 금내 만났어. 그냥 마주쳤는데 그 여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거든. 그때 이상하다 싶었는데 설마 했지. 정희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등기가 이미 넘어갔다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정희야, 강요로 한 거면 취소할 수 있어. 내 사위가 법무사거든. 내일 당장 전화해 줄게. 이명숙이 정희 손을 잡았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당하고 끝내면 안 되지.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장례 사흘째 아침 발인이 끝났습니다. 이창수는 경기도 파주 선영에 묻혔습니다. 정희는 묘 앞에 섰습니다. 금내가 옆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는 남편 비석을 내려다봤습니다. 기다려요. 제대로 끝낼게요. 장례 이틀 뒤 정희는 이명숙의 사위 김태호 법무사를 만났습니다. 사무소는 마포구 작은 빌딩 3층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동행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점퍼를 걸쳤습니다. 김태호는 녹음 파일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가 파일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오빠 여기 사인. 환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포착됐고 이후 반복적 권유와 신체 유도가 있었습니다.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 능력이 온전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창수 씨 의무기록 보면 해당 시점에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돼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취소가 됩니까? 쉽진 않아요. 하지만 이 녹음 파일 하나가 소송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가슴이 차분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어떤 고요한 확신. 할 수 있다.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또 하나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준호 아들이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증여 서류에 보증인으로 서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준호 아들이었습니다. 서명 날짜는 이창수가 두 번째 입원 중이던 때였습니다. 준호는 그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법무사 사무소를 나오며 한참 길을 걸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었고 낙엽이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이 사람도 배신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깊은 구덩이였습니다. 아들은 왜 그랬을까요? 고모에게 눌렸을까요? 아니면 고모가 나중에 뭔가를 약속했을까요? 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30년의 무게가 한꺼번에 발목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2주 뒤 박금내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강요에 의한 증여 무효 확인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금내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형수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오빠 뜻이었다고요. 정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금내에게 자신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금내 씨, 네? 저 이제 더 참지 않을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판은 6개월 걸렸습니다. 녹음 파일은 감정을 거쳤습니다. 이창수의 목소리가 맞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 의무기록도 제출됐습니다. 해당 시점 이창수의 인지기능 평가 점수가 기준치 이하였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금내 측 변호인은 자발적 의사에 의한 증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6분 22초 녹음 앞에서 그 주장은 흔들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요에 의한 의사능력 결여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는 무효. 아파트는 다시 이창수의 상속 재산으로 환원됐습니다. 법정 상속분에 따라 정희와 자녀들에게 분배될 예정이었습니다. 박금내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항소할 수 없었을 겁니다. 녹음 속에는 금내가 절대 법정에서 틀고 싶지 않을 말들이 더 있었으니까요. 오빠 형수는 원래 내 거 받을 자격 없어. 내가 다 해줄게. 이창수가 거부하던 소리와 함께 판결이 난 날 정희는 성수동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휠체어가 거실 한켠에 그대로 있었고 창가에 놓인 화분도 그대로였습니다. 정희가 매일 물을 줘서 아직 살아있는 화분. 정희는 휠체어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겼어요, 창수 씨. 아무도 없는 거실에 혼자 말했습니다. 그 말이 생각보다 어렵게 나왔습니다. 아들 준호가 찾아온 건 판결 사흘 뒤였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며느리 없이.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온 준호는 신발을 벗으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희는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앉아. 준호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 그때 고모가 나중에 어머니한테 다 준다고 했어요. 아파트 명의만 고모 앞으로 해두면 나중에 어머니한테. 됐어. 정희가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은 됐어 준호야.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그 두 글자가 나오기까지 이 남자에게 얼마나 걸렸을까. 정희는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습니다. 어느새 46이 된 아들.
그래도 내 자식이다. 어머니가 화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준호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살면서 잘못한 거 갚으면서 살아. 나한테가 아니라 내 자식한테, 민준이한테. 준호가 목이 메었습니다. 민준이가 어머니 도왔죠? 그래. 그 아이가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래. 준호는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제가 부끄럽네요. 고등학생 아들한테. 정희가 처음으로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과는 나한테 말고 민준이한테 해. 그 아이가 훨씬 어른이었으니까. 민준이는 그 후에도 가끔 할머니 집에 왔습니다. 여전히 밥을 2그릇씩 먹었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밥을 먹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섭지 않았어요? 소송 같은 거. 정희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무서웠지. 근데 말이야 민준아. 네, 무서워도 하는 게 있잖아. 그게 용기야. 할머니 나이가 되면 그게 뭔지 알게 돼. 민준이가 밥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나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한참 가만히 있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그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정희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을 손질했습니다. 겨울 내내 버텨준 식물들이 새 잎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여전히 거실 한켠에 있었습니다. 휠체어는 아직 치우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럴 마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 빈자리가 이제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30년이 있었습니다. 기저귀를 갈던 밤이 있었고 혈압을 재던 새벽이 있었고 손가락을 꼬물거리던 구급차 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렀던 이름이 있었습니다. 정희. 정희는 베란다 난간에 기대어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따뜻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가장 조용한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남편이 마지막으로 부른 그 이름 속에, 손자가 건넨 낡은 핸드폰 속에, 이웃이 잡아준 손 안에 그 모든 곳에 어머니의 30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쌓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올 사랑으로.